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최대 현안의 첫 해법이 도출되는 셈인데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피고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업의 향후 참여는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로 4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문제가 1차 매듭을 짓게 되지만 피해자 유족이나 단체들이 이 해법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제강제동원 일부 피해자 측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일부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오후 2시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광주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정부 해법이 굴욕적이라고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합니다. 또 저녁 7시 반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고 기업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국내 움직임에 관해서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고 일본제철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언급을 삼가겠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교도통신은 두 기업이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신중히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강제동원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기간 한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논의하겠지만 한일 정상회담과는 별개 이슈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게 될 한일 그 현안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보다 좀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이유는 역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 시기라든지 또 단계 수준에 관해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왔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지난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당원 투표에서만 투표율이 5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각 후보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ARS 투표에 돌입합니다. 어제 마감한 모바일 투표 결과 전체 당원 선거인단 83만 7천여 명 가운데 39만 7천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47.51%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뽑힌 2021년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45.36%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ARS 당원 투표가 진행되는데 당 안팎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높은 투표율에 당대표 후보 모두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저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 지성이 투표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이렇게 정말 가짜 주인 행세할 때 화가 났던 분들이 심판 투표를 하고 있다. 당원 100% 투표인데 거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사건 혐의들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최근 재수감된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김 씨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 기소 방침의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지만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외의 찬성표로 검찰 수사는 탄력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을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안 수사에 집중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배임과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 등 혐의로 우선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금 추적에 이은 고강도 조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사업 특혜를 대가로 이 대표 측에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적시되지 않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의혹으로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에게 흘러들어간 개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전까지 관련 의혹 입증에 주력하고 김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수사가 진척된 기존 혐의부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밖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다른 추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과 시기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추진 방향을 놓고 논의합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의 한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흐름도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범위를 둘러싼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놓고도 비교섭 단체들과 협의한 뒤 직접 추천하겠다는 민주당과 양당이 아닌 비교섭 단체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이 맞부딪힐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두고도 힘을 합쳐 빠르게 추진하자는 민주당과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정의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첨예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그젯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점포 수십 곳을 태운 화재가 방화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젯밤 11시 반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가게 3곳과 시장 밖에 주차된 화물차, 인근 교회 앞 쓰레기 더미 등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주변 CCTV에는 A씨가 혼자서 시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시장 인근 자택에서 검거된 A씨의 소지품에서는 라이터가 나왔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던 A씨는 경찰 추궁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화재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을 찾아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차관은 현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상인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이어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각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이 전 지사장을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했다며 미국 측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전 지사장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2005년 이 전 지사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듬해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수익률 조작 관련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같은 혐의가 있다며 일단 기소 중지 처분한 뒤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크라운혜태그룹 계열사이자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영업 매출을 수십억 원 이상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매출 부풀리기로 인한 허위 계산서는 도매상들이 떠안아야만 했고 이 때문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혜태제과로부터 과자를 납품받아 마트에 공급하는 한 도매상이 지난달 받아든 과세 예고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7년 자료를 검토해보니 가공 매입, 그러니까 가짜 매입이 확인돼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액수는 무려 2,800만 원. 이미 납부를 마친 부가세를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돌연 6년 만에 부과됐습니다. 최근 혜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이 같은 세금 폭탄에 맞았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세무당국 조사에서 혜태제과가 가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무더기로 끊어 도매상들에게 떠넘긴 것이 뒤늦게 드러난 탓입니다. YTN 취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40개에 달하는 직영 영업소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짜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이 확인한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이지만 취재진이 도매상들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2016년 발급량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혜태제과 측이 협의도 없이 가짜 매출을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도매상들 설명입니다. 얘네들이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잡혔으니 나중에 마이너스 생겨서 끊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죠. 1억 2천만 원을 발행을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생겨서는 1억밖에 안 보내줬으니까. 당시 영업소당 3억 원이 넘는 가짜 매출이 잡혔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쏟아지는 도매상들의 항의에 영업소들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가지고 지금 오늘 전화 엄청 받나 보더라고요. 나도 혜태제가 다니니까 이런 경우도 처음이다. 거의 영업소에서 3억씩 이렇게 가판을 잡고 그랬었는데. 혜태제과는 매출 부풀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사 개입은 없었고 일부 영업 조직이 과욕을 부린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출 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철저한 영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영업부문 임원을 인사조치했다며 도매상들의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처럼 YTN 취재 결과 혜태제과의 매출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제과 측은 영업 조직의 과욕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부풀린 매출을 수년 동안 정상적인 회계로 맞추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 전산 자료를 취재진이 확보했는데요. 혜태제과가 왜 매출을 2년간 부풀리고 이후 다시 맞추는 과정을 거쳤는지 이준엽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YTN이 확보한 혜태제과 내부 전산 자료입니다. 과자를 도매상이나 마트에 공급하는 영업소 11곳의 매출이 일부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전산 매출과 세금 계산서 실발행을 나눠서 구분하고 둘 사이 차이도 정리해놨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정리된 이 파일은 혜태제과가 그 이전에 있었던 매출 부풀리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부풀려진 매출 대부분을 2019년까지 실제 회계와 맞추는 작업을 기록해둔 겁니다. 앞서 혜태제과는 취재진에게 매출 부풀리기 과정에서 본사 동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영업 조직원의 과욕이 빚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영업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본사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혜태제과는 왜 몇 년 동안 매출을 줄여가면서까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부풀렸을까? 비슷한 시기 혜태제과에는 굵직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에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엔 지주사인 크라운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한 겁니다. 매출 부풀리기는 상장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 관리를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상장 주관사나 그리고 해당 회사 모두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가 주가를 관리할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었을 테고요. 그와 같은 한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가공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출을 부풀리는 건 상장 회사로서 큰 잘못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과대 계상을 했을 테니까는 결국 이제 회사의 주주라던가 은행 같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니까는 이제 그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혜태제과는 매출 계산서 과다 발급은 지주사 상장 이후라며 상장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사에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장 후는 물론 상장 전에도 매출 계산서 과다 발급이 이뤄진 만큼 해명 자체를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징 세금을 맞은 도매상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동참 압박에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된 건데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위적인 물가 압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가격이 또 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아이시스 출고가를 15%가량 올렸고 제주도 개발공사도 제주 삼다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남편들 월급 타오는 거에 그거에 맞춰서 살려니까는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싼 거 저렴한 거를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릅니다. 빙그레의 메로나와 비비빅, 혜태의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등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이 됐고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설레임, 찰떡 아이스 등은 2,20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물가에 정부는 식품업체의 물가 안정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3일 만에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편의점 출고가 인상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원가와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도 앞서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 다음 달 주세가 오르면서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했던 주류 업체들도 정부의 원가 실태조사 착수 이후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이 통한 셈인데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물가가 안정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고통을 시기를 두고 분산하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꺼번에 눌러놓게 되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나중에 가격이 더 높은 인상률로 올라가게 돼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인상된 생산 비용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KT 차기 대표 후보 4명이 선정됐지만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임 일정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KT는 정기 주주총회를 애초 오는 29일 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이틀 연기해 31일에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대표이사 최종 후보 1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KT 차기 대표 후보 면접 대상자들을 두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하며 현 구현모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가 줄어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가 높다 보니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도 수출 부진은 여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 넘게 줄어 5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반도체가 42.5%나 급감해 전체 수출액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역 수지는 1년째 적자 행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 타격 속에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해줄 내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2% 넘게 줄면서 소비는 석 달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잡히지 않는 물가에 서민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과 식료품 등 각종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물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물가와 경기 사이에 고민을 거듭해온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멈춘 건데 곧장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환율에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 안정이나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선뜻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금리 인하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당분간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이제 중국 전인대가 개막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해 이제 대중 수출이 많이 줄어서 그동안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난해는 한 2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교역하는 국가 가운데 중국 수출 비중, 교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 목표치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는데 5% 안팎이라고 굉장히 좀 불확실하게 제시를 했어요. 지난해 때문일 겁니다. 아마 지난해가 당초 전망했던 5.5%보다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3% 수준에 그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미중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중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으로 인해서 아무리 지금 뭐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낸다 하더라도 올해도 녹록치 않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성장이 이제 좀 쉽지 않을 경우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든 기관, 한국은행 그리고 기획재정부, KDI까지도 상저하고 그럼 하반기에 높을 이유가 뭐냐를 들다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였습니다. 근데 경제활동 재개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이득을 볼 게 없다라고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수출, 내수, 소비, 투자 다 안 좋거든요, 지금. 특히나 수출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53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의 거의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2%, 반도체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수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부에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 한국 경제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그 중국 내에서 한국 상품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리오프닝으로 수출 반전을 좀 기대했던 우리 입장으로서는 뭐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무역협회가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분석 설문조사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뭐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주요 10개 도시 소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2월부터 2달여 동안 설문조사했는데 한국 상품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인데요. 일단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소비자가 54.5%, 보통이다, 3분의 1 정도는 그냥 보통이다. 그리고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이 10%인데 이걸 2년 전 조사와 좀 비교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답변은 5%포인트 줄었고요. 부정적인 답변은 오히려 6.6%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5년 새,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기간에 잡혀 있긴 합니다만 한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비자의 43%만 5년 이내 한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예요. 네. 이게 2년 전에 78%,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 제품을 사봤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36%포인트나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고객층을 봤더니 주로 20, 30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특히나 대도시,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거주자들의 젊은 층의 구매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분석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 내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 변화를 이제 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한중 관계 악화가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K 브랜드라는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만 붙으면 다 잘 팔려요. 음악부터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잘 팔리는데 유독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K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마케팅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과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이건 이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업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CSIS의 최근 보고서 내용입니다. 미국이 지금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 주도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개 국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독일까지 포함시켜야 완벽한 반도체 수출 장비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논리인데요. 독일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생산의 선도 국가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국이다라는 평가인데
자, 문제는 이걸 통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도체 수출 장비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장비 규모가 13억 7천만 달러에 그쳐서 1년 전 22억 5천만 달러 대비 40% 넘게 줄었는데 이게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 판매가 아니라 중국 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 공장 업그레이드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뭐 우리 정부 기업들 뭐 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설득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미국의 칩스법까지 정말로 이제 타겟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외교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내일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IRA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 얘기하고 말로 먼저 언급을 해요. 트윗으로 야 대중국 수출 반도체 관세 이만큼 높여.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끔찍도 안 하면 유야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달라요. 하원, 상원에서 시행령 먼저 만들고 자기 사인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맹국이 이제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이미 법 통과한 건 고칠 수가 없어. 이런 논리를 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유리하게 우리 쪽으로 이제 해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먹힐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IRA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게 중고차, 특히나 이제 이 렌트용으로 하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나머지 상업용으로 파는 건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결국 지금 엘라바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 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 별도로 마련하는데 그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줄 거냐.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미국의 칩스법에 대해서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신금을 터놓고 솔직히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8일 이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조금 다른 또 심층적인 어떤 미국의 속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중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수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가 있거든요. 같이 반도체 배터리 합장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승인했어요. 그 의도가 도대체 뭐냐. 중국을 때리겠다라고 하는데 중국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은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의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이걸 지원법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알고 보면 독소장이기 때문에 독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그리고 이번만큼은 IRA처럼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적시에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또 시장 상황도 좋지 않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재고율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 이게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맞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생산이 1월에 이제 넉 달 만에 0.5%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근데 생산을 하면 그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재고로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65% 늘었다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재고가 50조 원 넘게 쌓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가 다 풀려야지 되거든요. 재고가 전부 다 이제 실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고율이라는 게 출하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많아서 나오는 재고인 만큼 반도체 경기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반도체 수출만을 떼어놓고 보면 7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복 조치가 그럼 이제 4년 만에 드디어 좀 끝이 나는 건가요? 이게 이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일본 쪽에 불리하게 나오니까 보복성이었거든요. 뭐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면서 핵심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 3개를 굉장히 수출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 그러면서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아예 제외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안전 보안상의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당한 조치를 하면서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근데 오늘 아마 우리 정부가 지금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한테 피해를 묻지 않고 우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이와 발맞춰서 만에 하나 한국이 먼저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WTO 제소 취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세제 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준 셈이에요. 뭐 그러면 뭐 물론 뭐 반도체 소재 굉장히 많이 그동안은 업계들이 좀 이 지금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서 지금 자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높아서 약간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지금 어떤 진정원의 사과를 받기 전에 일본이 요구한 걸 다 들어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덮어주는 굴욕적인 합의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찬반 여론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월세가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다시 월세보다 전세를 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맞습니다. 그때는 타이밍상 전세 사기범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요. 전세 대출이 6, 7%, 8%까지 갔어요. 그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살겠습니다. 인상된 만큼 월세 비중,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2월을 보니까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63%까지 전세가 다시 월세를 추월한 겁니다. 여기는 크게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서 전세값이 크게 하락한 것, 떨어진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진 것도 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전세 갱신권 쓰지 않고 전세값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 그냥 갈아타도 전세보증금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었고, 또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사실은 4% 전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용도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다시 한번 월세에서 전세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뭐 지금 전세값이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런 이 속도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척시에 있는 번개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3곳이 불에 탔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삼척역 앞 50여 곳의 점포가 모여있는 번개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단층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인근 점포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1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점포 13곳이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3곳은 완전히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도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9명이 유독가스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0시쯤에는 경북 성주군 성남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웠고,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충남 서산시 운산면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최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사서 기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고치라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입주는 당연히 미뤄졌고 김 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 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아트월 부분, 가스 쿡탑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 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진료 기록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제주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분수령이 될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환경부는 법정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협의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는 2021년 7월 최종 반려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리면 국토부는 곧바로 사업을 확정짓는 성격의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진행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달 27일 강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40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무료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이 되기 이전에 1차 접종을 유료로 했을 경우는 남은 2차 또는 3차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의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삼면을 포위하고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퇴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요 거점인 바흐무트의 모습입니다. 버려진 주택과 공장 건물 등을 중심으로 시가전이 벌어지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시내 우크라이나군을 삼면으로 포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은 바흐무트의 주요 교량 2개가 최근 폭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다리를 폭파한 건 우크라이나 군이라면서 바흐무트 일부 지역에서 퇴각하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Тим самим захопити місто малою кров'ю, але вони вже стільки положили людей, що катастрофа для ЧВК «Вагнер» та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вона просто неминуча. 우크라이나는 최근 바흐무트 자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크지 않다며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바흐무트 함락에 대비해 겹겹의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는 전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바흐무트 사수 입장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치열한 교전 속에 7만여 명이 살던 바흐무트는 4천여 명만 남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С продуктами тяжело, гуманитарку раз в месяц дают. Нету света, ни воды, ни газа, ничего нету.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도시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바흐무트 점령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내 주요 도시를 차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이 지역 군 지휘소를 시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구촌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각국의 영해를 넘어 지구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논의가 4년 만에 공식 협상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종 협상은 100여 개 나라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 합의된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고래와 거북 등 멸종위기 동물들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 약 370km 밖의 공해는 국가 관할권이 없습니다. 전 지구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남획과 난개발로부터 공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획기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합의를 반겼습니다. 조약의 완성까지는 문구 확정과 회원국의 비준, 제도적 기구 설치 등이 더 남아 있습니다. We will run through the text for technical edits. The text will then be translated into all 6 language versions, and at a time to be specified, we will formally adopt the text.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광물 채굴에 대한 지침이 없는 데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반영하지 못해 구시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방탄소년단 등을 중심으로 K-팝이 인기를 끌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에서도 K 콘텐츠 소비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한류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음향 영상과 관련 서비스 수입이 17억 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급증했지만 지급은 4억 6,700만 달러로 9.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음향 영상과 관련 서비스 수지는 12억 3,500만 달러 흑자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할리우드 대작 영화 아바타2가 역대 세계 흥행 2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시각 5일 미 연예 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2 물의 길은 28억 2천만 달러, 3조 6,688억 원의 글로벌 누적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아바타2는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제치고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3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16도 선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환절기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탁한 상태고요. 경기와 전북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가 20도, 강릉은 21도 등으로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날씨는 더 따뜻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에, 목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뿌연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